오늘 가지고 있으면 유리적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뭐 문제가 아니다. 무엇인가 하고 찬성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섹스 로봇이란 무엇인가? 이 벤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2017년도 정도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개념의 섹스 로봇을 정의합니다. 뭐 사이언스 픽션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생긴 이 기계들하고 뭐 사랑을 나누거나 뭐 성행위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종종 소설에서 볼 수 있고 상상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섹스 로봇이란 성적 호기심과 능력을 갖춘 뭐 다양한 사람들과 섹스를 목적으로 설계되고 프로그래밍된 로봇으로 정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섹스 로봇은 근본적으로 다양한 인간의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로서 제작되고 개발되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의에 따르면 인간의 성욕 해소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데 이것이 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실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도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서 제일 왼쪽에 위의 사진을 보시면 대략 3만 년 정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돌을 깎은 이 성기 모양인데요. 물론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을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것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또는 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이 성행위를 위한 도구 이외에는 마땅히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한 다른 근거가 없다라고 고고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것이 이제 대략 18,000년도 정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모형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사진들이 좀 흥미로운 것인데, 가운데 사진에서 위에 보이는 것이 이제 1800년대 후반 정도에 개발된 것인데요. 이 기구는 무엇을 위해서 개발됐냐면, 이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그냥 강박증과 히스테리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때 의사들이 이러한 히스테리와 강박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행위를 통한 오르가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위해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당해지는 성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특정한 형태의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한 강박증 또는 히스테리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아래 것은, 가운데 있는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1900년대 초에 개발된 건데, 위에 것이 이제 직접적인 어떤 삽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아래 도구는 이제 이 성기 주변에 이제 진동을 주면, 전기 자극 줌으로 인해서 이제 오르가즘에 이제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목적은 전부 다 여성의 성적 쾌락을, 이른바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바로 이 두 번째 형태의 이 도구들이 발전되어서 온 어떤 현재 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제일 위의 사진과 아래 사진은 이제 여성용 도구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사진은 이제 남성용 도구에 뭐 남성용, 여성용이 같이 있긴 하지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 기구들은 전부 다 성적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예요. 따라서 아까 벤델이 정의한 이 섹스 로봇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섹스 로봇이 여지까지 이러한 발전 관계를 거치면서, 이런 섹스 토이들이 발전 관계를 거치면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다가 왜 최근에 섹스 로봇이 개발되고 나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됐냐면,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재미난 이 재판의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 섹스 로봇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이 섹스 로봇에 내재된 윤리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 허가 과정입니다. 이제 리얼돌이란 이른바 구체 관절 인형에 그 실리콘 이 피부를 덮었어서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신체 감촉을, 피부 감촉을 가지고 있고, 또 물론 스스로 움직이진 못하지만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신체적 움직임이 가능하고, 또 특정한 자세로 이 변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 리얼돌이 이제 꽤 오래전부터 이제 이미 나와 있던 제품들인데 이거를 이제 수입하려고 했던 이 부르르닷컴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수입하려고 했더니 이제 인천세관에서 이걸 막았어요. 어떤 식으로 막았냐면 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통과를 보류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르닷컴에서 이거를 이제 소를 제기하죠. 재판에 가게 되는데 1심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판결합니다. 리얼돌이라는 것이 이 여성의 신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세관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심에 가게 됐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이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은 사적 영역이므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성기구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으며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판정하면서 수입 통과를 허가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라 또 대법원까지 가게 되죠. 바로 얼마 전 6월 13일에 이 최종 판결이 납니다. 러블돌의 이 수입을 불허한 인천세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이 리얼돌이 이제 수입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것들 중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하면 뭐 이중 하나의 제품이 이제 집 앞으로 배달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리얼돌이 이런데 자, 여기에 내재된 윤리적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전에 이 섹스 로봇은 바로 이 리얼돌의 형태의 인공지능 기능이 이 탑재된 제품을 거의 최초의 이제 이 섹스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012년에 이 더글라스 하인스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이 트루 컴패니언사에서 이제 제작한 이제 록시라는 이 제품인데요. 얘는 이제 근본적으로 170cm 정도의 신장에 이제 54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앞서 봤던 이제 리얼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습과 굉장히 동일하죠.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이 사용자의 성적 기호를 이제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행위 시에 이 사용자의 손길 등을 느끼고 이에 대해서 이 적절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 이 재작년하고 이제 작년 정도에 제가 이제 실제 이 구현 동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름은 섹스 로봇이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아주 조악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상상 속의 어떤 공상과학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위치까지 가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모델에 불과하지만 이 뒤에 2017년 정도에 세르기 산토스라는 사람이 이 사만다라는 이 섹스 로봇을 개발합니다. 이 섹스 로봇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하게 성적 반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자와 다양한 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면 물론 이거 개발자의 말입니다. 실제 이런 대화가 가능한지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뭐 과학, 동물, 농담, 심지어 철학까지. 실제 어제 저녁 이후에 자리를 갖는 자리에서 꽤나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가 불가능한 장면을 꽤나 많이 목격을 했는데 이 섹스 로봇이 사람과 철학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이 사마다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이 록시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록시는 그저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얘는 특정한 모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패밀리 모드인데 패밀리 모드로 이 전환을 해놓으면 사용자가 어떠한 성행위를 시도하려고 해도 이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실제 여기 그 아래 사진에 나오는 게 아마 2017년 봄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제 영국의 ITV4라는 채널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아침마당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이제 실제 사용자가 나와 있는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남자가 이제 실제 사용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사만사라는 모델인데 이 사람은 뭐 싱글남도 아니고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그런 평범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스튜디오에 사실 아내도 나와 있었고요. 이제 사회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근데 이제 뭐 평소에 이 사만사를 어느 위치에 놓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늘 놓는 위치는 이제 거실 소파 위에 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그때 뭐 2년 전이었으니까 한 뭐 8살 정도,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이 뭐 같이 인사를 하고 간단한 농담도 주고받고 대화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와이프하고 성관계가 좀 불편할 경우에는 자기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성욕 해소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가족 모드를 이 세렉스 산토스가 이제 주입한 이유는 바로 이 감정적 교감이라는 거, 단순한 성적 쾌락뿐만이 아니라 이 감정적 교감은 이 성행에 있어서 모든 관계의 근본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이 개발자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만사는 단순한 욕구에서뿐만이 아니라 감정의 교감까지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2017년에 개발된 건데 이 이전에 사실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알려진 모델이죠. 2015년에 개발된 이제 하모니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사만사보다 먼저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배치한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섹스 로봇에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과정 사이에서 가장 놀랄 만한 어떤 발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록시가 갖고 있고 사만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에다가 뭐 얼굴 인식 가능하고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뭐 사용자의 소리, 움직임 등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고 따라서 뭐 성적 취향과 쾌감 등을 학습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패밀리 모드 같은 건 없는데 이 기계가 가운데 놓이고 나서 이제 주변 상황을 인식해서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자리 같은 것이 되겠죠. 사용자가 성행위를 시도하려고 하면 바로 no라고 얘기한다든지 I'm not in the mood라고 얘기한다. 나는 지금 그럴 기분 아니라. 따라서 특정한 어떤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행위에 대한 또는 성적 시도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포르노그래피 사이트들이 거의 이제 차단이 돼서 실제 이제 구현 동영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아주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제가 이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록시 같은 경우는 정말 조악하기 그지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하모니 같은 경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이 화면에는 물론 이 친구도 이렇게 뭐 사람과 같이 몸을 움직이지 않지만 이 상체 윗부분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사람과 거의 다를 뿐만 아니라 멀리서 보면 정말로 실제 사람과 성관계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 속도로 보면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이나 이런 들에 나오는 그런 뭐 예측들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따라서 이전에 봤던 이 벤델이 정의한 섹스 로봇의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뭐 성적 토이들도 포함되지만 지금 현재 나온 모델들은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존 데너이라는 사람이 현재 나온 섹스 로봇을 바탕으로 하나의 정의를 내놓는데 그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기계를 이제 섹스 로봇이라고 정의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휴머노이드 폼,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ability to move, 실제 움직일 수 있고, 세 번째, some degre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지능을 갖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능이란 some ability to sense, 감각할 수 있고, process, 이 감각들을 처리할 수 있고, and respond to signals in surrounding environment, 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섹스 로봇이고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Sex robots do not meet the criteria for legal or moral personhood. They are not capable of being legally or morally harmed by the sexual actions of their users. 얘들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법적, 이 인격체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들에게 행하는 사용자의 어떤 행위는 전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이 존재가 침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관점으로부터 섹스 로봇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재까지 나온 연구에 따르면 대략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 섹스 로봇이 필요하고 섹스 로봇의 사용을 또는 상용화를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가정의 전자하고, 두 번째가 이 감정적 친밀감, 세 번째가 인간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성욕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이랍니다. 먼저 이제 가정의 전자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메리나 에드쉐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러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 사람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섹스 로봇에 의한 사회적 변화가 임박했고
이 결혼이라는 거,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건 언제나 기술의 변화와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정의 전자화가 어떻게 여성이 일하는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결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특히 정상적인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 이 부부 간에 행해지는 어떤 성행위가 일종의 가정의 하나의 업무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정의 존재라는 건 근데 빨래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세탁기가 대부분 하고 있고 청소도 거의 뭐 로봇 청소기가 하고 있고 심지어 뭐 건조기도 있고 뭐 심지어 뭐 디시워셔, 식기세척기 같은 것도 다 있죠. 마찬가지로 성행위도 부부간의 성 사이클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한 사람은 굉장히 뭐 피로에 젖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육아 때문에 아직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파트너는 굉장히 성욕이 강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시점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이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죠. 따라서 성행위라는 것이 부부간의 어떤 의무로서 작동되기도 할 때 부부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성 사이클을 맞춰줄 수 있는 섹스 로봇이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데이비드 랩이라는 사람이 이제 2007년에 Love and Sex with Robot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제 데이비드 랩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성행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성적 쾌락도 마찬가지지만 이 감정적 친밀감을 추구하는 데 있고 섹스 로봇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섹스 로봇은 자유행위의 도구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이 주장이 사실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 반대론자들에게. 섹스 로봇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섹스 로봇은 매춘 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할 자원이 될 것이고 이제 2050년경에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섹스 로봇이 바로 이 매춘 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매춘하고 이 섹스 로봇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사람들이 매춘을 하게 되는 동기를 이 사람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양성. 인간은 다양한 파트너하고 성관계를 하기를 원하죠. 외형적 다양성도 있고 성격적 다양성도 있고 관심의 다양성도 있고 두 번째는 복잡성 및 제약의 결여. 이성과 만나서 생관계를 하기까지 단순히 성적인 목적만 가지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사실 드물죠. 여러 가지 관계들을 거쳐야 되죠. 따라서 이러한 복잡성들이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매춘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 이성과의 실패 경험 등으로 정상적인 이성을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과거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뭐 부자연스러운 것들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이성 들을 못 만났을 경우 또는 뭐 다른 취향의 여성들을 만나는데 서로 이 관심사라든지 또는 뭐 성적 취향이 어긋나 있는 바람에 이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 매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매춘을 하게 되는 이 세 가지 동기를 바로 이 섹스 로봇이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춘은 궁극적으로 이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고 이성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춘 그 자체는 나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를 극복하면서 성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성적 욕구와 취향 등을 만족시키는 이 섹스 로봇의 매춘 시장 진출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데이비드 랩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이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지만 꽤나 많은 반론이 있고 나서 아마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테드에서 했던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꿉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약간 좀 완화된 입장을 취하긴 합니다. 물론 이 매춘 시장의 섹스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웨브너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매춘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은 이렇습니다. 매춘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한다. 나는 성을 구매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음식을 먹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옷을 입기 위해 돈을 지불하며 쉴 곳을 찾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 성을 사는 것 역시 안 될 일이 없지 않은가.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이 내가 그것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쾌락을 절대 약화시키지 않는다.
이 입장에서 보면 매춘은 일부 정당화될 수 있고 또 어느 누구든 자주 혹은 아주 드물게 매춘의 경험이 있는 경우 매춘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긍정적인 경험이 있지만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이러한 안 좋은 시각으로부터 이 즐거움이 감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한 감정적 교감 없이 이 성행위만을 나누고 이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성교 개설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물론 참 굉장히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소아 성애자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마크 프리그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로인 중독 치료를 위해서 메사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소아 성애를 치료하기 위한 아동 섹스 로봇 개발은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대 논증도 얼마든지 있죠. 이거 굉장히 혐오스럽고 아주 디스커스팅한 행위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메타돈으로 헤로인을 치료하는 것처럼 만일 소아성애가 질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아동용 섹스 로봇을 개발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세 가지 이 섹스 로봇 찬성론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근거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 세 가지 근거들을 보았을 때 이들이 정의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성행위의 유형을 제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파트너의 유무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정상성을 갖고 있는 성행위, 인간 이성과의 성관계 혹은 동성과의 성관계. 이 두 번째는 성폭력 또는 성매매 또는 다양한 방식의 자유. 1번과 2번의 차이는 바로 성적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행위의 유형으로부터 왜 섹스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A의 경우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것에 해당하는 성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행위의 유형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서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더불어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즉 B, 다양한 방식의 자유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섹스 로봇 찬성론자들은 섹스 로봇은 바로 이 자유행위의 도구로서 개인 삶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고 다른 이의 행복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찬성론자들의 입장이고 지금부터 이제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반대론자가 바로 이제 케이틀린 리차드슨 같은 사람인데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어게인스트 섹스 로봇이라고. 실제 이 안티 섹스 로봇 캠페인 운동은 이 안티 킬러 로봇 캠페인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보는 건 킬러 로봇보다 실제 섹스 로봇이 더 위험해요. But you cannot have love and sex outside the person. 왜냐면 사랑이라는 건 우리는 사랑 없이 섹스를 할 수 있고 또한 섹스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체의 개념을 벗어나서 인격체의 개념을 벗어난 사랑과 성행위는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없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부터 리차드슨이 얘기하는 건 사랑이라는 건 돈으로 소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추출해내거나 따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사랑이라는 건 인격체로서의 인간과 분리될 수 없고 성행위 역시 인격체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일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도구에 가깝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사랑 그리고 성행위에 있어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리차드슨의 주장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섹스 로봇은 매춘 산업과 직결되어 있고 섹스 로봇은 잠정적으로 인간을 권리를 가지는 인격체가 아닌 사물로 대하도록 유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매춘 사이에서는 물론 레비도 매춘과 섹스 로봇 사용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발견하고 있지만 리차드슨이 바라보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매춘 행위라는 건 돈을 가진 권력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섹스 로봇도 이 피동적인 수동적인 기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섹스 로봇을 자신의 성을 이 섹스 로봇을 풀 수 있다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성적 대상인 섹스 로봇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성적 대상인 사람을 잠정적으로 권리를 가지지 않는 도구로서 이해될 수 있더라. 그리고 이 매춘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 평범한 활동도 아니고 사람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매매 로봇과 성매매는 이러한 점에서 유사성을 갖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섹스 산업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예를 이제 인터넷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전혀 새로운 기술이죠. 근데 인터넷이 발전되고 나서 이 성매매의 유형이 많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뭐 공창이라든지 사창을 직접 방문해서 뭐 이런 매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거의 개인이 서로 뭐 주고받기도 하고 또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사이트가 존재하죠. 그래서 원하는 여성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지정하고 예약을 해서 만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죠.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오히려 섹스 산업이 더 번창하고 있다는, 매춘 산업이 더 번창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섹스 로봇은 근본적으로 매춘 감소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윤리적으로 정당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 따라서 리처드슨의 주장을 요약하면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매춘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매춘 시장 형성은 윤리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춘 시장의 활성화는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섹스 로봇 상용화를 지금 반대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 반대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 하나 발견했는데 물론 이제 저만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 존 데이너라는 사람도 이 부분을 발견했는데 이 반대 운동이 갖고 있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섹스 로봇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규범이나 성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섹스 로봇의 개발과 사용은 근본적으로 이 안 좋은 부정적 의미로 인해서 부정적 결과를 당연히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섹스 로봇의 개발과 사용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섹스 로봇 반대 캠페인이 갖고 있는 섹스 로봇에 대한 상징성은 특정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이 특정한 해석은 뭐냐면 예컨대 어떠한 대상이 있고 또는 어떠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인터프레터가 있는 거죠. 이걸 해석하는 사람. 근데 이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 나름의 근거들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거가 이 섹스 로봇에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리처드슨의 경우에는 섹스 로봇에 행해지는 행위와 실제 사람에 대해서 행해지는 행위가 갖는 유사성. 성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를 노예화시킬 수 있는 문제. 이러한 유사성의 근거에서 섹스 로봇 사용화가 근본적으로 성을 도구화시키고 노예화시킨다는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반대 논증은 이러한 상징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징성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우리는 뭐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식들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재밌는 게 이 파푸아뉴기니 이제 폴해족이 이런 어떤 식인 풍습이 있습니다. 이 식인 풍습은 뭐냐면 망자가 죽게 되면 망자를 태워서 망자의 뇌를 그 부족들이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나눠 먹는 의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망자가 갖고 있었던 생전의 기억들을 나머지 부족들이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고 꽤 오랜 동안 믿어왔고 행해져 왔는데 이제 1976년에 칼튼 가두색이 이 부족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병을 발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실실 웃거나 침을 흘리거나 멍하니 서 있거나 그러다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쿠르병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쿠르병의 원인이 바로 이 단백질 프리온의 변형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원인이 식인풍습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고부터 이런 결과를 알게 되고부터 이 사람들의 식인풍습은 한 번에 없어집니다. 굉장히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하나의 상징성이 부정적 결과에 의해서 바로 뒤집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섹스 로봇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의미는 아직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일 섹스 로봇 찬성자들이 얘기하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 부정성은 근본적으로 우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긍정적 결과에 의해서 부정적 상징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섹스 로봇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연성에 기반한 상징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섹스 로봇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실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이건 저희 제안인데 이 대법원의 판결에서 있듯이 2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있듯이 이 리얼도를 사용하는 영역이 바로 이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섹스 로봇을 사용하는 것 또는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또 상징에 기반한 인간성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성이 돼야 되는 건지 우연성에 기반한 상징적 의미의 인간성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행복 주권이 우선시돼야 되는 건지 저는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섹스 로봇을 통한 육체적 쾌락이 과연 비도덕적인가? 앞서 얘기했듯이 행위가 갖는 상징적 의미, 특히 섹스 로봇과 관련된 건 우연적이고 우리가 아는 상징성과 무관하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실험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데이터가 있은 후에 이 섹스 로봇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다시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아주 발표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